바로 시작이에요? 바로 시작해야죠. 오늘 인트로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고요. 아주 심플한 얘기들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들. 자, 영어가 좀 있고 꼬부랑꼬부랑들이 보이고 그래프들이 보이지만 easy peasy.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왜죠? 왜? 뭐? 기대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좋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견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먼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아니 저게 어떻게 저게 늑대요? 너무 다양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쪽에는 이런 개들이 살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항상 견종 공부할 때 이게 어느 나라 출신이다 막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고 분화 당연히 분화되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견종 혹은 특정 종이라는 것은 몇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추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화가 되었는지를 과학자들이 추론하는 과정이 있어요. 단순 추론이라기보다는 근거를 항상 가지고 과학자들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름의 신뢰성이 또 있고요. 대표적인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Deciphering of the Origin of Dogs from Fossils to Genome.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영어 쉽지 않아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견종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개가 어떻게 분화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화석 기록 플러스 그다음에 DNA 기록, DNA 분석 기록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그래프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래프는 있어 보이려고 사실 넣은 게 맞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괄호를 펼쳐서 초기 병목, 멸종한 늑대 집단, 그리고 개 늑대 간 반복적 유전자 유입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후술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늑대랑 개가 친척이다 혹은 동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 하면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이미 멸종한 늑대군에서 유래했다라는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늑대들, 사실 늑대도 종이 되게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것들에서 개가 분화한 것은 고대의 늑대에서부터 분화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 늑대들하고는. 이제 기원에 대해서 주로 이제 숫자를 얘기를 하게 돼요. 정확히 과거 몇 년쯤에서부터 이제 견종이라는 게 나왔느냐, 언제 분화가 됐느냐를 물어보신다면, 써놨죠? 1.1만 년, 그러니까 1만 년 전에서 3만 5천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위가 너무 큰데요? 왜냐?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 찍었어, 잘 찍었어. 훌륭한 학생. 보호자님들도 이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 따위로 숫자를 쓰냐,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전학 정보를 통해서는 3만 5천 년 전이에요. 그러나 화석 기록으로는 1.1만 년 전에 사실 이게 갱신이 됐어요. 1만 2,500년 전이에요. 1만 2,500년 전에 발견된 게 가장 화석 기록으로서는 오래돼 있어요. 고고학적 연구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가 되는 일련의 학문 체계에서는 항상 실증적인 자료, 그러니까 이제 화석 기록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석 기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만 년에서 3.5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화 과정에서는 항상 초기 병목 형상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뭔 얘기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싹 다 죽었어요. 모종의 이유로. 대표적으로 저희가 추측하는 바는 당연히 빙하기겠죠. 빙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싹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개 중에 몇 가지 살아남게 된 전략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목 현상을 겪고 나서 이제 천천히 다시 상황이 해결된다거나 모종의 이유로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개체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지역적 유전자 유입이 되거나 대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돌아다니다가 그 지역 늑대들이랑 또 번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인공선택의 과정에 힘이 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분화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꼬집고 싶은 것은 단일기원이냐 다중기원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늑대 한 마리에서 시작한 거냐, 개가. 아니면 천천히 여러 가지 메커니즘 속에서 여러 개체들이 점점 개화되었느냐.
요 얘기가 사실은 약간의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은 되어 있진 않아요. 단일 기원일 수도, 다중 기원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개라는 견종들이, 지금의 수많은 견종들이 한 마리의 그 분화된 개와 늑대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아이한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병목, 유입 대체, 인공 선택을 통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이제 나왔느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이 연구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이 논문에서 말을 하는 게 지역에 따라서 기초 견종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름의 근거가 있겠죠. 기초 견종이 그러면 그 근거에 따라서 뭐가 있을 것이냐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이게 뭔 얘기인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게 뭐예요? 딱 봐도 춥죠? 딱 봐도 추운 곳이에요. 쪽에 제가 써놨어요. 스피츠 고대형이라고 써놨습니다. 현대의 품종 이전의 고유 유전자를 일부 보존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친구들이 허스키, 말라메트, 라모에드, 그리고 샤페이 친구들도 스피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대 견종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 친구들은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갖는 어떤 관상적 특성도 있겠고,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좁아진 유전자 풀, 그리고 지역적 대체, 또 하나는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는 행동적, 외형적 특성이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실은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견종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의견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견종이 등록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견종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외형적 특성을 기술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 인간의 선택압이 정말 강하게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특성 안에서 행동적 특성이 반드시 연관이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까 얘기 나온 것들 중에 또 연관이 있는 것인데, 중동, 금동 관련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시각 카운트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중동 늑대하고 유사성이 되게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거죠. 지역적 유전자 유입 대체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친구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반려견 친구들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외형부터 행동 특성,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일부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도 고대의 견종이고 기초 견종으로서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외형적 특성, 행동적 특성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이 수많은 견종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기초 견종에서 분화, 지역 유입 대체, 그리고 인간의 브리딩 선택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인공 선택의 산물로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이 개통도가 다 보이잖아요. 선들이 확대해 보여드리기 좀 힘들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기록도 남아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브리더들의. 그래서 그렇구나. 기초 견종이라는 것에서부터 아이들이 지금의 견종들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기초 견종의 외형적 그리고 행동학적 유전적 특성을 통해서 내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아니 선생님 뭘 자꾸 인간이 개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그게 실제로 늑대가 개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왜 인공압이 작용을 했느냐, 그리고 현대 견종에서 올 때까지도 그 인공압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디테일하게 외형과 행동하고 연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지금 장담을 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무 합리적인 질문이겠죠. 이쯤에서 소개를 드릴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벨라예프라는 러시아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생물학자겠죠. 은여우 실험이라는 정말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왼쪽에 가축화라고 써놨죠. 가축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 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보다도 닭, 알파카, 또 뭐 있죠?
소. 소, 양, 염소. 네. 이야기할 것들은 정말 많이 있으나 오늘은 개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벨라이프라는 사람이 이 응여우들을 교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놈들만 새끼 빼! 라고 한 거예요. 벨라이프 씨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철장에 gat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응여우 친구들은. 근데 뭐냐 기준이 장갑을 낀 손을 철장 안에 넣었을 때 이렇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 A, B, C 친구들 보면 두려운 반응이 보여요.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이거나 이런 과도한 경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지 않는 친구들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뭐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친구들만 계속 번식을 해요 라고 정한 겁니다. 자, 지금 선택압이 딱 하나 들어간 거예요. 물지 마, 씨. 요거만 들어가. 안 무는 놈만 빼. 이렇게 됐더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 자, 왼쪽 맨 위에 사진은 뭔가 하면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귀여워. 여우가 사람을 이렇게 잘 따라다녀? 물론 지금의 여우들도 많이 따라다녀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우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뭐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16대, 17대까지도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겼대요. 사람을 졸졸졸 쫓아다니고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입이 너무 짧아요. 보이시죠? 이게 사실 좀 되게 아이 같죠? 애기 같아. 근데 원래 여우보다 사실 보이시죠? 이 입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렇게 입이 짧고 입이 좀 짧아졌어요. 외형적 변화가 생겼네요. 아래 귀가 접혀 있어요. 여우가 귀가 접혀? 이상하죠? 외형적 변화가 또 생겼네요. 오른쪽의 사진들도 보면 모색 패턴이 이렇게 화려한가? 모색 패턴이 생겼어요. 꼬리가 펑퍼짐해지기 시작했어요.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르면 오기 시작했고 이름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존에 물론 뭐 여우들이 이름 못 알아듣느냐? 그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애초에 능력이 있었을 거지만 성향상 그걸 중요한 정보라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행동적인 특성으로 저희가 지금 포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외모의 변화와 함께 성향적 변화도 함께 생겼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측면이에요. 감정 반응을 행동이라고 저희가 범주에 넣었을 때 행동의 특성 하나만 성택압에 넣었더니 외형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반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여러 가지 늑대의 모습과 지금 반려견들의 외형이 왜 이렇게 다를까에 대한 단초를 혹은 이유를 약간은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험은 가축화 과정에서 성향과 외모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정말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재밌죠? 즐겁습니다. 유이랑 콜라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귀여운 입이 짧아진? 네. 벌써 귀엽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지금 그렇네. 컬러네. 자, 이쯤에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주둥이가 짧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근데 귀엽다라고 했어요. 보호자님들은 어떠실까요? 좀 귀여우세요? 일반 여우보다? 좀 귀엽지 않아? 나 이 사진 보면서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좀 머리이 긴 게 좀 더 귀엽지 않나요? 셀피 보호자. 이거는 이제 오상현 트레이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짤뚱하고 둥근 걸 귀엽다라고 느끼는 건 포유류가 가진 전반적인 특성입니다. 포유류시죠? 노력 중입니다. 자, 유형성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자면 유형성숙. 선생님 단어 하나하나 정말 끔찍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유형성숙이라는 것은요, 잘할 시기가 다 됐어요.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은 남자애들은 뭐 17, 18이면 얼추 다 잘하죠. 뭐 근육이나 이런 뼈대는 변할 수 있겠지만 키는, 그리고 비율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근데 18살이 됐는데 어렸을 때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동물도 유형성숙도가 각 개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얼추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면 인간은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 사진일수록 유형성숙도가 낮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일수록 유형성숙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 뭐 소아 형성증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다 써놨지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외모의 차이인 거예요. 일단 외모의 차이, 어떤 차이있죠? 어렸을 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사람을 외형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이 유형성 속도가 높을수록 사실상 행동의 변화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건 상관관계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 사진으로 돌아가자면, 입이 짧아진, 제법 귀여워진 여우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 친구는 일반적인 여우 친구들보다 유형성 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려견 쪽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위일수록 유형성 속도가 높은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와일드 타입 어덜트, 코요테, 자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유형성 속도가 아주 낮은 거예요. 자, 외형의 차이가 조금 보이실까요? 왼쪽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둥그러지고 뭔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풍성해지죠? 그렇죠? 마치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얼굴만 나와 있지만 신체적인 비율도 차이가 매우 크죠.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시각하운드 친구들. 유형성 속도가 매우 낮죠. 보더콜리 친구들도 제법 낮은 것 같아요. 허딩그룹 친구들. 리트리버 친구들은 어떨까요? 혹은 로트바일러 친구는 어떨까요? 꽤 높은 편이죠. 매우 높은 편이에요. 자, 선생님 알겠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행동적인 변화, 이 외형과 함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이미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겠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개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포획 본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획 본능은 써져 있죠? 쉽게 말하자면 먹이 습득 전략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찾아 먹는 거, 쫓아가서 죽여서 먹는 거. 당연히 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획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유형성 속도와 함께 제가 지금 섞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포획 본능은 쉽게 말하자면 어른이 돼서 생존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잘 못하겠죠? 발달도 느리고 빨빨 뛰어봤자 어떻게 잡겠어요? 어른이 되면서 능력이 생기고 성향까지 완숙되는 과정을 거치면 훌륭한 사냥꾼이 될 거예요. 포획 본능이라는 건 유형성 속도가 낮아질수록 아주 비율 좋은 기능적으로 우수한 사냥꾼이 될수록 유형성 속도가 낮고 포획 본능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와일드 타입 어덜트, 자, 코요테, 자칼, 유형성 속도가 매우 낮죠. 이 친구들은 매우 포획 본능이 강하다라고 경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포획 본능은 높은 친구들은 당연히 입 다물고 보면 딱 있다가 흥분도를 잘 조절하다가 팍 폭발적으로 달려가면서 빠르게 도망가는 거를 빠르게 꺾어서 물어 죽이겠죠. 자, 오케이. 포획 본능이 높으면 그렇게 행동하겠네. 근데 포획 본능이 낮으면 어떨까요? 미숙한 사냥꾼. 미숙한 사냥꾼은 기본적으로 놀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찰프다. 쫓아가는 게 재밌어.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반려견 친구들 중에 유형성 속도가 높은 친구들은 물론 좋아해요.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느리고 미숙할 수 있어요. 포획 행동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근데 귀신같이 이 친구들의 유형성 속도가 높고 포획 본능이 낮은 그 결과 때문에 이런 어떤 브리딩에서 과정에서 선택압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로트바일러 친구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로트바일러 저 좋아합니다. 로트바일러 친구 아주 좋아하는데 로트바일러 친구들은 뭐로 유명했느냐 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가드, 집을 지키는 역할이었어요. 자연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숲속에 혼자 있어. 막 여기 뭐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기서 뭔가 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때 짖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와! 소리가! 했는데, 아차, 곰이 나왔네? 저는 오상현 트레이너보다 빨리 달리지 않는 순간 죽겠죠. 자연 상태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 불안할 때, 경거망동하는 행동은 사실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매우 유아틱하고 리스크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특성을 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거 새끼 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멀리서 그런 무언가를 보고 막 경거망동하면서 짖으니까 너무 유용한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소리를 듣고 내가 못 보는 뭔가를 보고 아이가 짖어. 근데 귀신같이 구별해. 같은 마을 사람들은 절대 안 짖어. 아, 이거야. 사람이 이걸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뭐 보면은 유형성 속도가 높으면 포식 행동, 포획 본능은
낮은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두껍고 얼굴 크고 이런 막 커다란 이 친구들은 포획 행동을 잘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유아틱한 행동을 해요. 그럼 여기서 오히려 어른스러운 행동 아니에요? 이 위기가 왔는데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 이거 어른스러운 행동인데 맞습니다만 이런 어떤 유형성 속도가 높은 친구들은 싸움이 났을 때 좀 과도하게 흥분도가 올라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저희 어렸을 때처럼 어린 아이들이 되게 많이 싸우죠. 근데 나이 들면 저희가 물론 법 문제도 있죠. 사람이 어른이 될수록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싸웁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의 포유류들이 어른이 됐을 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자연에서 싸움을 피하려는 특성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 결론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언급하고 싶은 건 반려견 친구들의 외형적 특히 이제 얼굴 혹은 비율적 측면에서 유아틱함, 어른스러움을 비교를 하면서 행동의 특성, 외형적 특성이 어느 정도 결합이 되어서 유전이 된다. 과학적으로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기념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거 알아서 어디다 써먹어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훈련사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무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보호자님하고 트레이닝 플랜을 짜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맛보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당연히 허딩 그룹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허딩 그룹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모리 견종이에요. 웰시코기, 셀티, 보더콜리 이 허딩 그룹에서 특히 모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웰시코기 보호자님들 많이 이해하실 건데 자견 때 그렇게 물어요. 진짜 예민해요.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엄마는 그냥 옆에 걸어가는데 막 달려와서 발 물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소위 반려견 친구들보다 조금 더 셉니다. 이거는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무는 방식을 통해서 무리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법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보더콜리는 어떻게 양을 몰았냐 하면 사실 역사적으로 항상 이렇게 몰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서 보더콜리가 앞에 엎드려 있죠? 이거는 양들한테 두려움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너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일로 올 거야? 양은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리를 넓히죠. 이런 방식으로 도망가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방식을 택합니다. 보더콜리가. 근데 이 과정에서 개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몰아야 되는지는 당연히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그래서 목동의 신호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이렇게 하고 잠깐 멈춰야 될 때는 엎드려라는 신호 같은 걸 주면서 양을 두려움을 하면서 이제 몰아넣는 방법을 택해요. 근데 이게 되려면 보호자님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도는 행동. 보더콜리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흥분도를 올리는 어떤 타동물을 보게 됐을 때 다른 개한테도 나오고 고양이한테도 나오고 양한테도 나오는데 그 존재를 두고 막 돌아요. 엄청 흥분하면서 짖으면서. 이게 이제 교육 전에 그 성향을 강하게 타고난 친구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도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양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특성들도 있겠죠. 잘 듣고 협업하고 에너지 레벨이 높고 흥분도가 매우 높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양몰이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봤을 때 포획 본능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겠느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포획 본능은 제가 사실 원래 포획 본능 설명을 할 때는 포획 본능이 디테일하게 어느 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를 제가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서는 제거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발견하고 접근하고 물고 털고 해체하고 먹고 이런 과정이에요. 포획 본능이 제법 높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발견하고 접근해서 물기 직전 행동들이 막 나오고 실제로 물기도 해요. 보더콜리도. 웰시코기 친구들은 무는 행동으로 몰았다라고 말했죠. 그럼 포획 본능이 제법 높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물지 않고 짖는데 어떤 친구는 가서 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외형은 어떻죠? 유형성 속도가 제법 낮죠. 연관성이 있네요. 자, 테리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리어 친구들은 너무 귀여워요. 잭러셀 테리어, 웨스티, 폭스 테리어
이 친구들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오른쪽에 위에 사진도 사실 테리어 하면 원래 이렇게 생겼답니다, 보호자님들. 이게 대표적인 테리어의 외형이에요. 자, 근데 테리어 친구들은 당연히 땅에 있는 유해동물, 소위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쥐죠. 쥐를 잡는 거가 아주 미덕이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 특성에서 되게 뭐랄까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뭐 다리가 짧고 뭐 다부지고, 그리고 파이백하는 유해동물을 흥분도로 억눌러서 잡아 찢어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강성이죠, 성향이. 네.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미덕이었으니까. 이 친구들의 외형은 어떨까? 사실은 테리어만큼 외형이 많이 다양한 친구들이 좀 드물어요. 특히 이제 얼굴이나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약간의 경향성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형 성숙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낮은 성향을 유지해요. 이것도 포획 본능하고 좀 연관이 있네요. 테리어 친구들 중에 주둥이가 딱 들어가 있고 얼굴이 동그란 친구들 찾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오, 동의합니다. 거의 입이 나와 있죠, 진짜. 좋아요. 근데 그리고 엄청 극단에 있지는 않은 느낌인데. 왜냐? 네. 왜냐? 또 좋은 질문이었나요? 그렇죠. 선택압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자, 필드에서 직접 사냥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랑 같이 사는데 네, 네. 포획 본능이 높았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형적, 크기적 측면에서의 인공합이 당연히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 왜냐? 브리딩 과정에서 브리딩 목적에 인간하고 실내에서 인간이 사는 곳에서 같이 사는 게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타강사시군요. 아, 좋습니다. 자, 스포팅 그룹 어때요? 일단 왼쪽의 사진들. 아까 포인터 일부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포인팅 행동입니다. 기가 막히죠? 구둥이가 짧은 친구가 드물죠, 스포팅. 근데 스포팅 그룹은 그 행동적 특성이 사실은 포획 본능의 레벨을 언급을 할 때 많이 높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포획 본능이 낮은 친구들에 비하면 강력하고 분명하게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스파니엘 친구들이고요. 스파니엘 친구들이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포획 본능은 또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까 발견, 접근, 포획, 해체, 습득 뭐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포획 행동에서 멈춰야 되는 게 미덕이었던 친구들이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자, 어때요? 사실 기가 막히게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기 너무 귀엽지? 리트리버 친구들은 습득을 하면 안 돼요. 해체를 하면 안 돼요. 내 사냥감이 갖고 와, 임마. 이게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되게 물고 다니는 것들이 미덕이었던 거예요. 다만, 결국은 이것도 레벨의 문제지, 포획 본능입니다. 그리고 포획 본능이 매우 강렬해야 했었던 친구들이에요. 유형성 속도가 어느 정도 낮게 유지가 되겠죠. 스포팅 대표적인 게 포인터 친구들도 당연히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또 보이는데 직접 사냥보다는 또 유형 속도가 좀 높은 게 또 보이네요. 되게 재밌는 측면이죠. 일관된 상관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운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친구들은 당연히 시각 하운드 친구들이에요. 아프간 하운드 모델견으로 유명하죠. 사루만 닮았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사루만? 간달트. 예, 넘어갈까요? 시각 하운드 친구들은 포획 본능이 아주 높죠.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유형성 속도는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주 본능이 아주 높고 친구들이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뭔가 트리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구마구 뛴다던가 이런 특성들이 또 있고요. 일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해체하는 행동들은 또 잘 나타나지 않아요. 확 물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다른 특징은 일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극단적으로 빠르게 흥분하고 빨리 꺼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건 훌륭한 사냥꾼의 미덕이에요. 한 번 흥분도 올라가서 안 떨어져 봐요.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어? 사냥 한 번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높잖아요. 여기까지 들으신 보호자님들께서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관상이 사실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몇 가지의 사고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훈련사들이 이런 경향성을 보고 레이블링하고 재단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아래는 제가 써놨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자, 저희가 이 견종들 다 똑같이 개 측면에서 이해해야 돼.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걸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문가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벨링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요. 오. 반드시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급진적인 발언이네요. 저는 라벨링을 없애자고 하는 게 매우 급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라벨링이 정교해야죠. 그게 라벨링의 목적이 돼야 돼요. 재단하고자 라벨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질서를 만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포인트는 물론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지만 어떠한 특성의 견종이 있을 때 이 견종의 특성을 내가 브리딩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표의 본능과 유형성 속도에까지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이해를 했을 때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언급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라벨링이 정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한번 요즘 분위기에 맞게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았는데 내가 견종차별주의자란 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좀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훈련사들이 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에서 견종이라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순서를. 자, 먼저 품종 기반 가설을 설정해요.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이 견종은 이러한 여러 이유로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어. 일부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했죠. 건강적인 특성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설들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요. 표준화된 행동 체크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표준화된 행동이라는 건 개라는 생명체에 할 수 있는 행동 범위에서 행동을 먼저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관리, 행동 강화, 일반적인 반려견 친구들한테 들어가는 접근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 더 좋은 접근을 하기 위해서 견종의 지식이 이때 들어가요. 4번 과정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잉글리시 불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불독 아시죠? 불독. 프렌치 불독 귀여운 친구들이 있죠. 자, 프렌치 불독이 뭔가 고양이를 보더니 고양이한테 바로 접근하다가 앞에서 딱 엎드렸어. 이런 행동을 해요. 또 다른 예시가 뭐가 있을까? 막 돌면서 막 행동을 해요. 자, 이것과 막 빠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뭔가를 보고. 이것과 보도콜리가 가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이걸 동일한 행동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상해. 그 두 친구의 행동 양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누가 더 심각한 상황이냐, 누가 더 과거에 어떤 것들이 더 많았을 것이냐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 프렌치 불독 친구가 잉글리시 불독 친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 감정적인 경험들이 더 깊었을 거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 저희가 들어가야 될 트레이닝, 보도콜리한테 들어가야 될 트레이닝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친구한테는 어떤 감정에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한 친구한테는 감정 조절 연습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훈련사가 견종을 레이블링하는 이유는 관찰과 분석 과정 그리고 트레이닝 계획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자면 약간의 반영적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시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도가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수업을 좀 들으시고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가지셔야 될 제가 추천드리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아이의 견종이 뭘까 이걸 알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다면 내 반려견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이 오늘 수업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설 검증을 하는 과정은 보호자님들이 하실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랑 내실 있게 쌓아 나가야 하고요. 전문가도 10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다회차로 3회라고 해놨지만 다회차로 긴 시간 들일수록 전문가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견종이라는 정보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얘기에서 시작한 요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놨죠? 오진 과잉 처방을 초래할 수 있어요. 항상 관찰 데이터로 검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해하지 말고 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알찬 시간인데요? 차리 알차리. 이거는 진짜 좀 뭐랄까요?
교과서적으로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 자료. 교과서에 들어가기엔 조금 아니에요. 좀 부족해. 근데 제가 오늘 포인트를 잡은 건 보호자님들께서 하나의 사고의 틀을 넓히시기를 바랬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현업을 하시는 훈련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해서 좀 내용이 완료가 됐으니까 네. 마치도록 할까요? 네. 다음 주제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제는 예고 없이 비밀입니다. 좋습니다. 보호자님들 한번 보시고 이런 포맷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주시거나 전해주실 분들은 댓글도 좋고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알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습니다. 마치도록 할까요? 네.